주말 뉴욕 증시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럽발 위기로 이틀째 급락했습니다. 다우는 160포인트 이상 빠졌으며 유럽 주요국 증시도 3에서 4% 급락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디플레 조짐을 보이면서 6% 이상 크게 내렸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유럽발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올려잡았습니다. 또 지금 금리를 올려도 빠른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르면 3분기 기준금리 인상이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1조 원 이상씩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반도체 신규 라인 기공식을 개최하면서 반도체와 LCD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 규모가 20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주말 보내면서 뉴욕 증시가 또 급락을 했는데요. 우리 코스피만 지난주 금요일 어떻게 마감되는지 먼저 살펴보면요. 역시 1700포인트에 한 걸음 다가선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목요일장에서 장중에 1700을 터치한 바 있고 금요일장에서는 장중 고점이 1699포인트였는데요. 물론 그 전일에 뉴욕 증시가 1% 이상 급락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었지만 계속해서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또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점차 줄면서 오히려 장 후반이 더 강한 전약 후강의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5포인트 정도 뛰면서 1695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제 1700포인트에 얼마 남겨두지 않게 됐습니다. 금요일장 양시장 마감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700과의 격차를 장중에 1포인트까지도 좁히기도 했던 코스피, 역시나 1695 정도로 끝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역시 개인의 힘이 컸습니다. 그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사줬었던 기관의 매도가 200억 이상이나 출회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싸다라는 인식에 매수세가 몰리자 코스닥 역시 이틀 연속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소폭 오르면서 1130원대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분위기는 혼조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일본의 니케이 모두 다 소폭 밀렸지만은 대만의 가권지수의 경우는 강포합에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엔화 강세 얘기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1.5%나 포인트나 지수를 내주고 말았고요.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는 종가 기준 2,700포인트를 다시금 이탈했는데 이번 주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2,800포인트 정도가 저항선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보내면서 뉴욕 증시 마감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스페인에 대한 디플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핵심 물가 지수가 1986년 이래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것에 시장을 주목했는데요.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3에서 4% 급락, 뉴욕 증시도 다우의 경우에 160포인트나 빠지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왜 이렇게 마감될 수밖에 없었는지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얘기해보죠. 권구찬 뉴욕 특파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주말에 뉴욕 증시가 2% 가까이 또 급락했다면서요. 네, 유럽의 재정에 대한 위기감이 다시 불거지면서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14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162.79포인트 1.51% 내린 1620.1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88%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1.98% 내렸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전날에 이어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초의 급등으로 주간 단위로는 다우지수가 2.31%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각각 2.38%와 3.58%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증시는 내림세로 출발해 장중 내내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개장 전후에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매 판매와 4월 산업 생산,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일제히 호조를 보였지만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또 달러 가치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상품 가격을 끌어내린 것도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유럽발 재정 위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또 급락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무디스가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추가적으로 강등할 가능성이 또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유럽발 안 좋은 소식들 어떤 게 더 있었나요? 네, 몇몇 경고 성멘트가 유럽과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이는 사실 새로운 악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분위기가 냉각된 것은 사안의 심각성과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추가 강등할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경고하면서 신용등급 강등 폭은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제공에 따른 긴축 프로그램을 준수할 가능성과 정부 부채의 안정화 수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이체뱅크의 요제프 아크만 최고 경영자도 그리스가 유럽연합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채를 다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단발성 악재보다는 유럽이 긴축 과정에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을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는 유로화의 약세는 유럽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을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로 약세는 달러 강세를 불러 뉴욕 증시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럽의 재정 위기 문제가 유로화 가치 신뢰 문제로 바뀌고 있는 듯 싶습니다. 유로화는 1.23달러 선까지 준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네요. 이번 주 뉴욕 증시 일정 그래도 지표는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흐름은 지난주처럼 개별 경제 지표와 기업의 실적보다는 재정 위기에 처한 유럽의 상황에 따라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투자자들이 시장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고 있어 증시의 변동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주택 경기와 물가, 제조업 지표 등의 발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17일에는 주택 건설업체들의 5월 체감 경기 지수가 발표되며 이튿날에는 5월 주택 착공 실적이 공개됩니다. 두 지표는 주택 경기 회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17일과 20일에는 뉴욕과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공개되는데 이 역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확장 국면임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일 발표되는 4월 경기 선행 지수도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세에 탄력이 붙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여 FRB의 부담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주에는 S&P 500 지수 종목 중 월마트와 홈디포, 휴레패커드 등 20여 개 기업이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유럽 위기가 관건이 되겠지만 이번 주에 무더기로 실적을 내놓는 소매업체들의 실적 가이던스에 또 한가닥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자, 앞서 유로 약세가 달러 강세를 불러와서 뉴욕 증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때문에 달러로 결제되는 유가의 움직임도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유가가 급락 마감했다면서요? 네, 지난 주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전날보다 2.87달러, 3.9% 내린 배럴당 71.5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WTI 가격은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전고점 대비 18%나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품시장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것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오늘 우리장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 가운데 우리장은 금요일 내에서만 보면은 전약 후강, 그런대로 괜찮은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개인들의 저가 매수 덕분이었는데 어쨌거나 1700 회복에 이틀째 실패한 날, 이제 오늘 사흘째를 맞게 되지만 1700은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예, 지금 저희 증시 지난주에 그래도 선방을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보면 미국은 100포인트 이상씩 하락하는 게 연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100포인트 넘게 빠져서 국내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졸이게 했는데요. 네. 지금 시장에 유럽발 재정 리스크가 있지만은 그 시장에 그렇게 많이 하락한 요인이 보면 이제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네. 사실 지난주에 이제 유럽에서 그 유로존에서 사상 초유의 구제자금 조성한다는 걸 발표를 했고요. 또한 그 ECB에서 국채 매입을 했고, 또한 미국과 미국 연준과 통화 수합이라는 그런 안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은 안정감을 좀 찾아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유로존의 어떤 문제가 조금 진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주말에는 다시 스페인의 어떤 디플레 우려가 불거졌고 또 그리스에 대해서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추가로 더 내릴 가능성을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유럽 문제가 잊혀질만 하면 다시금 똑같은 레퍼토리 속에서 약간 변형되면서 다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보일 것도 같아요. 예, 지금
계속 같은 얘기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저희 시장이 아침에는 조금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그 출근해 보면은 저희 이 주가에서 큰 요소는 이제 기본적 분석인 펀더멘탈과 또한 수급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미국 경제 지표가 이렇게 많이 유로존 때문에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난주에 보면 미국도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됐고요. 또한 4월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0.4% 증가를 하면서 네. 그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을 했고요. 또한 산업 생산도 0.8% 증가해서 3개월 내 최대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특히 미국 경제에서 약 한 17% 정도를 차지하는 제조업이 네. 1% 정도, 전월 대비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을 했고요. 네. 또한 뭐 저희 우리 한국 경제도 지금 그 산업 생산이 9개월 연속 증가세이고 특히 1분기 수출액은 전년 대비 36%나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국내 민간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그 GDP 경제 성장률을 5%대 초반, 특히 국책 연구기관인 KDI에서는 뭐 5.9%까지도 최고. 예, 상향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여전히 저희 국내 증시는 그 해외 증시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유럽발 위기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털 그리고 수급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여전히 그렇게 급하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신데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에서 지지가 될까요? 최근에는 개인들의 풍부한 그 자금력 예, 때문에 시장이 어느 그렇죠. 정도 하방이 좀 담보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지금 외국인들은 뭐 지난주에 한 2조가 넘게 매도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은 관망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네. 네, 이제 개인들이 지금 5월 들어서 2조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맞아요. 매수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생명에서 뭐 삼성생명, 그다음에 만도 이런 쪽들의 공모세에서 이 거대한 자금들이 이렇게 풍부하게 있었고요. 또한 1,700선 이상에서는 환매가 나오지만 1,600선에서는 이 개인들이 그 기관과 더불어서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최근에는 IT나 자동차 이런 쪽들로 이 매수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IT, 자동차, 화학 업종들의 이런 주도주에 대한 그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저희 증시가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던 치더라도 네. 이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네. 뭐 저희 나라는 지난번에 1650선에 갔던 게 1차적인 지지선으로 보고서 그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특별히 이번 달 들어서 이 남유럽 재정 위기가 불거지면서 외국인들은 거의 한 3조가량 정도 순매도했다고 하고 말씀하셨듯이 개인들은 한 2조 5천억 조금 못 되는 순매수를 반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들이 지난해 말에 IT 자동차 갈 때 못 잡고 지켜봤던 것에 대한 어떤 한풀이를 지금 하는 맞습니다.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만약에 사실 또 뻔한 스토리 약간 변형된 유럽발 위기로 또 빠진다면은 개인들은 더 살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의 어떤 특징이 정말 가는 종목만 가는데 그 가는 게 거의 주도주에 예. 국한돼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역시 비슷한 이런 전략을 펼쳐야 될 것 같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기관이 아까 말씀 기관도 그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의 그런 대규모 투자 확대 수혜주를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라인 증설 발표식 때 반도체와 LCD에서 뭐 한 17조 이상의 투자 네. 계획을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더 가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런 쪽들이 더 시장의 영향을 그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LCD, 뭐 OLED 이런 또 그 반도체 재료주 네. 뭐 이런 쪽들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한 뭐 또 한 축인 그 자동차 업종도 예. 상반기에는 기아차의 신차 효과로 주가가 견인을 했다면은 하반기부터는 현대차의 신차 효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를 견인할 거기 때문에 그 해외에 같이 나가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코스피 내에서도 역시나 주도주인 IT 자동차 지수와 상관없이 이 종목들, 이 업종들을 간다라는 말씀이시고 코스닥에서는 또 개인들도 개인들이지만 또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코스닥 쪽에서는 해주고 있죠. 삼성의 대규모 투자도 있고 또 자동차 만두 상장 관련해서는 부품주들도 함께 가니까 역시 코스닥에서도 IT 자동차 부품주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섹터에 대한 얘기를 좀 차치하고요.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을 좀 별개로 봐도 이것까지도 괜찮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보면 그 실적이 개선이 되는 종목으로, 그러니까 네. 같은 반도체 LCD도 최근에 보면 주가가
빠지는 종목은 또 빠집니다. 반도체, 네, 뭐 LCD 종목 중에서도요. 그다음에 이제 뭐 OLED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덕산 하이메탈이나 뭐 SNU 같은 SFA 종목 이런 종목들은 네.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이제 다른 OLED 종목들은 또 이렇게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네. 그 가지고 계신 분들 때문에 좀 그렇지만 네. 그런 종목들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실적 개선이 그 담보가 되면서 예.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특히 기관들이 수익률 게임에 많이 동참을 하기 때문에 네.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종목으로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하시는 증권사의 사이트에서 종목별 그 기관이나 외국인 매매 동향을 체크하시면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대충 시장의 지도에서요, 어떤 종목들이 갈는지에 대한 감은 이미 많이들 잡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방향을 어느 정도 좀 잡아서 범위를 좁혀놨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직까지 종목이 많고요. 삼성이 투자한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만 언급해도 엄청난 숫자인데 여기에 뭐 자동차, 대형주까지 만약에 끼어들게 되면 그 종목 숫자들은 엄청나게 불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후보들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택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오늘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 한 종목 얘기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테크노세미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테크노세미캠은 이제 재료업체로서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거래소의 종목입니다. 뭐 코오롱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이제 그 작년까지는 코오롱으로 이렇게 불렸었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이제 코오롱이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을 하면서 코오롱이라는 지주회사하고 그다음에 사업회사인 코오롱 인더스트리 이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 소재, 화학, 그다음에 필름, 패션 등 이렇게 사업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과거 코오롱은 이제 다른 그룹주에 비해서 성장성이 부족하고 차입금도 많고 뭐 그다음에 그룹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네. 이렇게 많이 오르지를 못했는데요.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그 부실과 그 부채는 코오롱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신소재인 뭐 아라미드라든지 네. 그다음에 LCD용 광학 필름 이런 쪽들은 이 코오롱 인더로 이렇게 몰아주면서 예. 이 주가가 재평가를 받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아라미드는 그 강철보다도 한 5배 정도 탄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네. 뭐 우주복이라든지 방탄복 그다음에 자동차의 경량화에 이렇게 쓰이는 건데 네. 요즘 자동차 산업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LCD용 그 광학 필름도 지금 LCD 수요가 늘어나면서 네. 뭐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신소재 개발로서 그 반도체 재료주인 그 3D와 그다음에 그 금요일 날 나왔던 그 그래핀과 같은 플렉스블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네. 그런 플라스틱 기판을 하반기에는 그 매출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 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영업이익도 대폭 늘 것이다라고 했는데 최근 주가 흐름도 궁금하고요. 예. 수급은 어떤지요? 최근에 보면 한 달간 외국인들이 한 50만 주 정도 오. 계속 사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기관들도 한 15만 주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요일 날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렇게 뭐 좀 밀렸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네. 예, 지금 재상장 이래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5만 원이 고가였었는데 지금 5만 5,500원이기 때문에 이미 신고가를 월봉상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약간 수급 상태도 양호하고 그다음에 그런 그 LCD 분야의 그 성장세 때문에 일단은 뭐 주가가 오늘 약간 아침에 좀 그 조정을 받으면 한 5만 뭐 4,500원, 5만 5천 원 정도에 매수를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올해 그 매출이 한 2조 8천억 했다가 영업이익이 한 2,300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면서 네. 주당 순이익이 한 7,3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네. 시장 퍼 10배 적용을 해도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나오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단기적인 손절매는 그 최근에 그 목표 주가를 그 고가를 갱신했던 5만 원대 초반인 5만 1,000원 정도를 손절매 가격으로 정하시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오롱 인더스트리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가는 종목인 실적주인 것 같고요. 사실 내용적인 측면은 IT와 자동차 부품주 쪽이 어떻게 보면 잘 오묘하게 조합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왔는데 오늘 조정받으면 사보는 전략 어떨까 싶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얘기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테마주, 개별주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시장금융투자 상암지점에 있는 최승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뉴스 볼지 좀 감이 오는 것도 같은데요. 첫 번째 뉴스 뭡니까? 예,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가 대부분 많이 들어갔지만 삼성전자에서 그 차세대 나노 소재로 불리는 탄소를 이용한 그래핀 제품의 이제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 기사가 나와서 소위 말하는 휘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초고속 반도체의 시대가 뭐 조만간 실현된다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아이컴포넌트, 동진 세미캠, 뭐 TCK, 삼성테크윈, 노엔K 등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이컴포넌트, 동진세미캠, TCK 전부 다 동반 상한가 갔는데 그래도 역시 지금쯤 잡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신 건가요? 예, 일단 전일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동반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네. 일단 그래핀이라는 제품 자체가 이제 휘는 디스플레이라서 이제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있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모두들 입을 모으고 있는 제품들이라 네. 지금 당장의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추세에서는 좀 시세를 좀 더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게 좋겠지만 뭐 전일 첫 번째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군들이라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좀 관심은 필요한 종목군들이라 좀 생각이 되고요. 종목으로는 첫째는 동진세미캠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번 삼성전자하고 성균관대와 함께 그래핀 연구에 좀 동참을 하고 있는 소형업체로서 이제 탄소를 이용해서 이제 전극 소재를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도체 LCD용 재료 그리고 태양광 사업부 등에서 또 장비 쪽을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실적 부분과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현재 전일 종가가 이제 5,800원이고 전고점 6,100원 수준인데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6,000원대에서 6,100원 정도 근방에서는 매수 접근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한 8,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동진세미캠하고 함께 상한가에 좀 들어갔었던 TCK나 아이컴포넌트 얘기는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 한번 상한가를 처음으로 시연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략이시잖아요. 예. 일단은 두 번째 종목으로 제가 보는 TCK를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반도체, 뭐 태양광, LED 관련해서 지금 현재 중소업체로는 실제로 흑연 관련 부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라 실질적으로 제품이 나오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LED용 그 유기금속 화학 증착 장비에서도 흑연 부품이 본격적으로 하반기에는 매출이 좀 가시화될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해서 성장 잠재력까지 보유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전일 같은 경우 이제 상한가를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3,800원 정도 전고점 부근인데 뭐 역시 15,000원 미만대에서 14,000원대에서는 한번 매수 접근을 해보셔도 오늘 같은 경우 뭐 다소 늘림목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관심을 가져도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일단 17,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컴포넌트도 한번 봐주시죠, 뭐. 예, 아이컴포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휘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뭐 지금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지만 네. 아이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에 변동성 자체도 좀 제가 보기엔 좀 더 클 거로 예상이 되고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주식 차트가 좀 다르네요. 예, 좀 대장주로서 지금 뭐 좀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변동성 부분에 있어서 아이컴포넌트보다는 이 여타 앞에서 말씀드린 두 종목군이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다른 사업군에서의 실적 부분이 좀 더 가세가 될 수 있는 종목군이라 그런 쪽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차세대 나노 소재인 그래핀 상용화에 따른 수혜주 TCK와 동진세미캠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아이컴포넌트에 대한 언급도 살짝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 대답을 들어봤고요. 자, 무엇보다 오늘 삼성전자가 또한 거의 20조 정도가 될 거라고 하죠. 대규모 반도체 LCD 분야 투자 계획을 내놓잖아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이제 이건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제 20조 정도 예상이 되는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뭐 LCD, OLED 그리고 반도체 세 분야의 전부 다 투자 규모는 뭐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이미 다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 변동성은 좀 크겠지만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의
뭐 좀 관련이 많은 종목군으로 이제 유진테크, 아토, PSK, 국제엘렉트릭, 이오테크닉스 정도의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언급하신 종목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수혜주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뭐 아주 큰 대형 종목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굳이 이제 한 5개 정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한두 개 정도만 집중해서 살펴볼까요? 아마 오늘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일단 반도체 뭐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 최근 주가 흐름도 뭐 상당히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실적 부분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대표적인 종목으로 PSK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PSK 같은 경우는 반도체 애셔 장비 글로벌 2위 업체로서 이제 감광액을 제거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시장의 90% 정도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대만 쪽으로도 이제 그 매출이 실제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과 국내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와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좀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큰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요새 성장성이 좀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LED 쪽에서도 이 장비를 좀 개발을 해서 좀 시장에 진출을 한 상황이라 뭐 이번 장비 수혜 업체 중에 가장 큰 대표적으로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주가 자체도 7,000원부터 한 7,000원대부터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도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 뭐 PER 퍼도 10배 이하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성장성 측면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자, 그럼 오늘 어느 정도에 사볼까요? 일단 오늘 금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10,000원대 이하에서는 일단 매수 접근을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가격이라 생각이 되고요. 오전에도 역시 뭐 미국 시장의 좀 하락과 그동안에 또 상승이 좀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0,000원대 이하에서 차분히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좀 좋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20% 정도, 12,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종목 정도만 얘기를 더 들어보죠. 예, 한 종목 이제 나머지는 이제 국제 엘렉트릭이라는 종목인데요. 얘네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는 업체로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비 쪽이나 반도체 신규 라인이 증설이 된다고 했을 때 네. 반도체 제조 장비 쪽에서도 역시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 한 2달 정도 전에 삼성과 이제 반도체 장비 상용화 사업을 이제 체결을 했는데 이 회사에서 개발하는 신제품에 대해서 좀 삼성전자에 필요하다면 이제 전량 구매를 해준다는 약속 MOU를 체결한 상태라 신규 장비를 개발을 했을 때도 매출자가 확보된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장비 쪽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역시 매수는 이것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지만 일단 한 8,700원대에서 매수 접근을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없는 가격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PSK 그리고 국제 엘렉트로닉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성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17일 월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주말에 뉴욕 증시, 유럽 증시가 모두 급락을 한 상황에서 유럽발 재정 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삼성 관련 주식들만 조금 올라준다면은 적어도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선방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그 급락분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좀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는 1675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장보다 곧바로 68포인트로 떨어지네요. 75포인트에서 출발해서 19포인트 정도 낙폭이 있었는데 27포인트 빠지면서 거의 개파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520선 정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봐야 되겠죠. 81만 원에서 정확하게 끝이 났는데 오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게 되는 삼성전자가 이미 시초가에서 2%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지난주 금요일 대우인터내셔널 분입찰에
우산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1.5% 이상 뛰었지만 오늘 더 이상의 상승분을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2%대 상승률을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모두 보여줬는데요. 오늘 모비스도 1.5%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현대차도 2% 이상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공모가가 11만 원 정도였는데 말이죠. 11만 2,500원. 지금 공모가를 하회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계속해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한지주 그리고 KB금융 모두 다 2%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 나오면 가장 취약한 섹터가 바로 금융, 은행이 되겠죠. KB금융은 거의 3% 가까이나 밀리고 있네요. LG화학도 2% 급락합니다. 모비스는 말씀드렸고요. 현대중공업도 오늘 1% 이상 지난주 금요일장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역시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LG디스플레이도 2% 이상 밀립니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LG디스플레이가 약세를 보여준다는 것도 재미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도 2.4% 이상 또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는 이번 주 참고로 증권사의 복수 추천을 받은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아침에는 둘 다 일단 출발 상황에서는 힘이 없는 듯 싶습니다. 우리금융이 지난주 금요일에서도요. 금융지주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낙폭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역시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3%나 급락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15,800원에 거래 시작하고 있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방통위의 마케팅 규제안이 발표가 되면서 KT가 4% 급등했었는데 오늘 아침 한 반 정도 상승분 토해놓으면서 47,3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역시 2% 많이 올랐었는데 한 번쯤 쉬어가는 것도 괜찮겠죠. 1% 조정받습니다. 31,5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SK에너지도 3% 급락하면서 적지 않은 낙폭이 나오고 있고요. 신세계도 2%, 롯데쇼핑도 2% 내립니다. 롯데쇼핑, 대우인터내셔널 본입찰에 대해서 이제 밀리면서 오히려 2% 정도 올랐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포스코와 더불어서 함께 다시 약세 국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도 1.5% 내리고 있고 NHN도 한 2%, 외환은행도 2% 정도, 기업은행은 거의 3% 가까이 밀립니다. 삼성물산이 약간 플러스로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 SDI가 7% 급등했었죠. 삼성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삼성 SDI는 거의 2% 가까이 오르고 있지만 오늘 삼성전기를 반대로 1% 가까이 내리면서 조금은 온도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거의 30포인트 가까이나 밀립니다. 1666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견조하네요. 520선 유지하고 있는데 분위기만 좀 보겠습니다. 반도체 셀트리온이 2% 내리고 있고 2% 내리는 종목들만 좀 골라서 보면요. 오늘 다음도 꽤 적지 않은 폭으로 내리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ICT도 지난주 금요일 급락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2% 이상 밀리고 있고 CJ 오쇼핑은 그나마 견조합니다. 네오지 게임즈도 2% 이상 지난주 금요일 내림세 분위기 이어갑니다. 그나마 괜찮은 것은 역시 IT 부품주 쪽이다. 삼성전자 투자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셔야겠는데 주성엔지니어링, 에이스디지텍 1% 이상 상승률, SFA가 오히려 1% 정도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루멘스도 급하게 한 5% 급등했었기 때문에 찰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 관련 투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일제히 오르는 분위기는 또 아닌 듯 싶습니다. 성화하이텍이 2.5% 내리고요. 하나투어도 3% 급락합니다. 그래도 좀 살아있는 종목들은 덕산 하이메탈과 포스코 캠텍, 우리 ECR 정도이고 차바이온 디오스텍, 중국 SNC는 2 내지 3% 이상 급락하네요. 네, 1675포인트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 열린 지 약 한 3, 4분 만에 곧바로 10포인트 이상 더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당연히 사주지 않네요. 오늘 출발 상황보다 자세하게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의 원정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엔 글로벌 증시가 거의 급락하네요. 예, 지금 시장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 30포인트고요. 코스닥은 4.88포인트인데요. 주말 사이 미국이 소비자 신뢰지수나 소매 판매가 양호한 것으로 나왔지만 유로존 우려가 계속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급락 마감하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내 시장도 지금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마이너스 200억 원, 기관은 현재 마이너스 190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계와 의료 전문을 제외한 전업종이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1700을 좀 어떻게 사수를 해볼까 했었는데 연거푸 지금 모두 실패를 한 와중에 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급락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유럽발 얘기는 익숙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는 계속해서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매도를 해준다면 코스피가 어느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의 방향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외국인은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좀 잠깐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추가 반등을 위해서는 유로화 안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초 EU와 IMF의 7,500억 유로 규모의
긴급 대책 발표로 남유럽 국가들의 채무 불이행 우려가 상당히 완화되면서 주가, CDS, 국채금리 등 주요 가격 지표 흐름의 안정권에 들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로화가 홀로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는 남유럽 국가들의 디폴트 우려에서 긴축 재정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 훼손 우려로 시장의 관심이 전이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미국 등의 펀더멘털이 꾸준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장기화될 것을 보지는 않지만 일단은 지표로서 유로화가 중요할 것 같고요. 유로화가 반등하기 전까지는 글로벌 증시는 제한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모멘텀에 투자를 하는 외국인 또한 순매수로 강하게 전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한 거의 3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하였지만요. 이 수준에서 마감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중기적으로는 전 저점 수준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지수는 외국인들이 유로화가 안정이 돼야 좀 적극적으로 사줄 테니까 좀 못 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수와는 별도로 주도주는 계속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같은 급락장을 활용해서 주도주를 좀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그런 매수 전략을 펼 때가 아닌 것인지 전략적인 측면 얘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5월 초 이후 지수는 제한된 흐름을 급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차별화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IT, 자동차, 화학이 주도 업종을 활약하였고 해당 업종의 중소형주나 코스닥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기타 업종은 어려운 국면이 계속됐습니다. 이러한 차별화가 지속될지 여부가 중요한데 저는 중기적으로 이러한 차별화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 산업의 재고 사이클과 투자 사이클로 봤을 때는 공급방해 우려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실적도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지나고 있고 또 전통적 성수기 3분기를 진입하는 시기까지는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유럽 악재가 조금 있고요. 기술적 부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도업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정을 받는다면 분할 매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부진업종은 기술적 반등을 시도한다면 또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죠. 오늘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게 되는데 작은 코스닥 관련해서 부품, 장비주 쪽은 오늘 어떤 전략을 펴야 되겠습니까? 예, 지난 11일 날 코스닥에서 신수종 사업을 5개를 발표하였고요. 네. 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LC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수종 사업 발표할 당시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선방용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늘 급등한다, 급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설비 투자 모멘텀이 증가율로 보면은 올해가 좀 피크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금액으로 보면 내년까지도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요. 하락실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전략을 잘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원정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환율도 좀 걱정이 됩니다. 유로화가 급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채권시장, 외환시장 얘기 들어보죠.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소폭 올라서 1130원대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오늘 좀 오르면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좀 많이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와 있어요. 네, 여기에는 조금이 아니라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한 14원 가까이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 현물환 시장 역시 이제 1,144원 정도로 44원, 45원에서 움직이면서 전일 대비해서 한 14원가량 오른 정도로 여기 환율의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화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뭐 여기에서부터 오늘 출발 상황 굉장히 급등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한동안 원달러 환율도 상승 압력을 좀 받겠는데요. 네, 어쨌든 22가 국채 매입을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10일이었죠. 이제 벌써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요. 22가 국채 매입을 선언하고 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급등했던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의 국채 금리가 또다시 아주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도 이제 상당히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나 또 며칠이 지나니까 다시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22가 채권 이제 유로존의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만큼의 상응하는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돈을 찍어내지 않고 만약 보유한 돈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일단 22는 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두 푼도 아니고 예상되는 규모가 최소 3천억 유로 이상, 그러니까 예상되는 규모 하나로 따지면은 한 350조에서 뭐 800조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ECB가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 화폐를 발행을 해서 그 돈을 사용해서 국채를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돈을 찍어내게 된다면은 유로화가 이제 유로존 내부의 국가들이 자생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는 가운데 이렇게 화폐 공급 요인마저 겹치면서 유로화의 이제 계속적인 하락 요인이 되고 있고요. 유로화는 이미 추세적 하락에 진입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원화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또 우리나라가 또 워낙에 또 외부의 그런 문제들에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크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럽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낫다, 상황이 훨씬 더 펀더멘털 측면에서 튼튼하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 시 이제 이 레벨이 중요하긴 하지만 뭐 좀 더 멀리서 보면 한 1,200원까지 갔다고 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원화 강세 베팅에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채권 시장도 이번 재료에 어떻게 반응할는지 궁금한데 말이죠. 국내에서는 지금 한은에 이어서 주말에 보니까 KDI까지도 기준금리 조기 인상론에 힘을 완전히 실어주는 모습이지만 또 해외에서는 분위기가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KD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전에도 늘 죄송합니다. 그전에도 늘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던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또다시 분위기에 맞춰서 한 번쯤 더 자신들의 인상을 강하게 피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를 이제 다시 한번 따져봤을 때 늘 외부 충격에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우리나라만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 비해서 태국이나 대만 이런 나라들은 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좀 더 약한 나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나라들보다도 더 금융시장이 크게 충격받는 모습을 늘 보입니다. 근데 역시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빌린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기 외채든지 그냥 전체 외채를 따졌을 때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외국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더 이제 금융시장이 그쪽 나라들보다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이머징 마켓 입장에서 외국과의 금융거래가 많다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신용경색 이슈가 터졌을 때 상대적으로 자금 압박이 크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번에도 그런 불안감으로 환율도 급등하고 채권 시장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는데요. 어쨌든 계속 유럽 이슈로 지켜봐야 하긴 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외부적으로 우리나라가 워낙에 해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뭐 빠르게 인상한다거나 기준금리를 인상의 폭을 크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또 어렵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채권 시장은 조금 더 강세 요인이 더 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으로부터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발 악재가 우리나라에도 역시나 영향을 주는군요. 현재 코스피는 1665포인트, 개장하자마자 10포인트 더 추가적으로 밀려서 현재 30포인트나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빠진 상황입니다. 거의 뭐 2%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들만 계속해서 저가 매수세에 동참하고 있네요. 오늘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정도의 출발이면 괜찮은 건가요? 혹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낙폭을 키울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일단 그 주말에 유럽이랑 미국 시장이 좀 떨어졌는데요. 떨어진 원인은 그 유럽 재정위기 영향이 지속이 되면서 각국이 속속 발표하고 있는 긴축 정책 조치가 향후의 경기 회복 과정을 좀 제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재정위기 문제가 처음 이제 그 불거졌던 처음 그 단계에서는 신용위기 문제에 대한 그 확산 우려가 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긴급 그 구제자금 조성으로 상당 부분 불식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불가피하게 따라야 될 문제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긴축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성장을 좀 둔화시킬 요인은 분명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2단계 측면에서 시장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로 작용을 하면서 주식 시장이 좀 선진국 시장이 좀 주말에 떨어졌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한국 시장에 직접적인 오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한국 시장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아무래도
글로벌 위험선하고 둔화되면서 외국인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흐름 자체는 다소 조정 국면 쪽으로 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지난 주 후반에 코스피가 6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을 하면서 반등 연속성에 대한 기대를 갖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 수준까지 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1차적으로는 120일선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한 이후에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좀 낫지 않나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120일 이동평균선은 1664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 수준에서 거의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일단 이동평균선 이탈 시에는 추가적인 어떤 조정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저점 매수에 나설 시기는 단기적으로 조금은 좀 이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뭐 거의 걸쳐져 있는데 오늘 만약에 이 정도에서 말씀하신 대로 1664포인트, 5포인트에서 지지받으면은 그야말로 쌍바닥 국면이 이제 형성이 좀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오늘 지지 보는 거 보고 그다음 반등 나오면 그때쯤 적극적인 매수를 펼쳐봐도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일단 지지선 확보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지지선 확보가 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5월 저점 수준 정도까지 추가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오늘 주식이 좀 주식시장의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 보고 있고요. 네네. 미국이나 어떤 유럽이나 아직까지는 재정위기 문제에 따른 여파들, 여진에 대해서 우려감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 완료가 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수의 바닥이 쌍바닥을 찍는다 할지라도 이 바닥이 두 번째 바닥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첫 번째 바닥보다 혹은 더 깊이 내려갈 가능성까지도 조금 열어두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수하고 상관없이 주도주는 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시장의 어떤 중심 주도주는 지금 IT하고 이제 자동차 중심으로 한 수출주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추세적인 측면에서 이런 구도는 쉽게 변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기 회복을 이끄는 주된 모멘텀이 내수 경기보다는 수출 쪽에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구도는 쉽게 변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IT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국면은 변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오른 주식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도주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올해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오른 주식이 조선이나 운송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흐름 같은 오늘이나 지난주 흐름을 보게 된다면 조선주하고 항공이나 해운이나 일단 운송 관련 주식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는 분위기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일단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한 차익 실현 압력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도주라 할지라도 가격 조정 압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조정 패턴을 살피고 나서 시장에 대응하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들은 오늘 아침 보니까 전기전자 섹터를 마구 쓸어 담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물론 삼성전자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지금 전기전자에 있는 종목들이 양봉으로 빠르게 돌아서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도주 중에서도 오늘은 삼성전자 투자도 잡혀 있는 날이니까요. IT에 대해서 작은 종목 코스닥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좀 내주신다면요. 예, 일단 삼성전자 투자 발표가 오늘 예정이 돼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일단 투자 쪽을 확대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반도체 주가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가 한국 칩메이커 1, 2위를 다투고 있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큰 폭의 투자 규모 확대가 일정 부분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공급이 좀 딸리는 부분들, 네. 이 부분들을 조금 다소는 위축을 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했기 때문이다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쪽 칩메이커 주식들에는 단기적으로는 다소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물론 투자 확대는 장비나 재료주한테는 호재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IT 주식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칩메이커, 대형 칩메이커 업체들이 주도주라고 일단 봤을 때는 주도주의 조정은 어떤 그 주도주의 투자 확대에 따른 장비나 재료주에 있어서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전반적인 투자 흐름은 대형주 흐름 방향성에 어느 정도는 그 맞춰서 고전을 맞춰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낙폭 과대주라고 할 수 있는 철강이라든가 뭐 건설 그리고 금융도 사실 유럽발 위기에 거의 직격탄을 맞는 이런 섹터인데 이쪽에 대한 투자는 조금 위험하겠네요. 예, 일단 그 철강 주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평가가 많이 돼 있고요. 올해 들어서 거의 이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식,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 투자 쪽,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 쪽 확대 부분은 상당 부분 IT 투자 쪽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시설 투자나 그런 쪽 부분은 상당 부분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 쪽에 이제 경제 구조 자체가 내수 소비 확대 구조 그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투자 쪽은 계속 이제 그 긴축 정책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그 시설 투자 쪽에 초점이 맞춰줄 수 있는 어떤 원자재 관련 그 철강 주식들에는 다소 좀 부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올해 들어와서 일단 그 산업재 관련, 소재 관련 주식을 조금 누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전반적으로 IT에 대해서도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시장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일단은 조금 뭐 면밀하게 좀 확인해야 될 부분, 관망하는 자세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네요. KTB 투자증권 박석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31포인트까지 빠집니다. 제가 중간에 계속해서 차트를 보진 못했지만 1664포인트가 지금 장 출발하고 나서 가장 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700억 이상 파는 반면에 개인들이 1,500억 이상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뭘 사는고 했더니 역시 전기전자를 쓸어담고 있네요. 개인들은 코스닥에서도 오늘 사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주 금요일 패턴과 마찬가지로 동반 매도를 양쪽에서 모두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520선 견조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반면에 코스피는 유럽발 악재 여전히 이어지면서 1660선대로 내려왔고요. 원달러 환율은 여기에서부터 급등하면서 지금 14원이나 오른 1144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 잠시 후 마켓앤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